결국 우리가 왜 투자를 할까를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절세 계좌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ETF가 왜 절세 계좌에서 좀 장점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돈어리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때는 세금을 아끼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빛을 발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천기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기운이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유독 좀 텐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에서 소울 ETF 담당하고 있는 천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절세 계좌, 절세가 가능한 투자 계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시기인 만큼 네. 사실 또 기본에 또 충실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조금 더 제가 좀 큰 틀에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투자를 왜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냥 저축을 했을 때 사실 그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 화폐 가치 하락을 이제 커버하지 못한다라고 네. 해서 우리가 저축보다는 또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도 하고 엄청 제가 뭐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약간 현실 세계로 좀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왜 투자를 할까를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으로만은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지금의 현재 현금 흐름이라든지 나의 지금 소득을 조금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미래에 좀 이전하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절세 계좌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절세 계좌 투자를 우리가 결국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요즘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국민연금과 같은 이제 공적연금을 네. 포함을 해서 이제 연금 3층 연금 구조를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공적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좀 세대별로 봤을 때 좀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 노후를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없지 않을까. 돈은 많이 내는데 네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안하더라고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퇴직 연령은 점점 빨라지는데 우리가 수령하는 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수령이 예상되는 금액을 봤을 때 네. 소득 대체율도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 각자 도생의 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층 연금 구조에서 그 1층에 있는 뭐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이 절세 계좌로 구분이 되는 사적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노후 준비를 좀 개개인이 좀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절세 계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노후를 준비하려면 절세 계좌가 필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절세 계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또 어떤 상황에 맞게 제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일단 절세 계좌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좁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즘에는 많이들 세트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ISA 계좌나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DCIRP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절세 계좌 투자 세트라고 해서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데 결국에 이제 절세 계좌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일반 계좌 대비해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제도 관련해서는 이미 뭐 많은 컨텐츠나 많은 분들이 설명해 놓거나 이렇게 좀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세 가지 세트 자체가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일반 계좌 대비해서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연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는 게 또 내가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투자했을 때 대비해서는 혜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9.9%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점이 이제 ISA 계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와 다르게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우리가 또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가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연 900만 원 한도로 넣기만 하면 연 13%에서 16%의 세액공제 한도가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900만 원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넣어놔도 연 13%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좀 시각의 전환이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특히 근로소득자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액공제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내가 매년 이렇게 좀 연말정산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계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도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과세가 이연이 되는데, 실제 내가 만 55세 이상이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3.3에서 이제 5.5% 수령 연령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로 해서 저율과세가 된다라는 게 또 이제 연금 계좌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요거를 활용을 하면 좋을까? 맞아요. 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A 증권사가 됐던 B 증권사가 됐던 일단 하나의 증권사에서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일단은 주머니를 만드시는 거죠. 그건 뭐 사실 뭐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만드시는데, 제가 납입한도라든지 세액공제한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연 2천만 원 이제 납입한도가 있고 최대 5년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원까지 이제 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 기준으로는 연 900만 원, 그리고 납입한도 기준으로는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세액공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ISA와 연금저축 계좌가 최소한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납입할 수 있다, 또는 납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내가 연 3천만 원까지 이제 매년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고민 없이 넣으시면 되지만, 뭐 우리가 개개인의 재무 상황이나 또 여윳돈이 이제 다 일치하진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이 되지 않고 그 이하를 내가 ISA 계좌나 연금저축 좀 분할해서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좀 우선순위를 가져갈까? 결국에는 이 금액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결국엔 이 제도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재무 상황이나 내가 이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모아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도 인출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좀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느 쪽은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그런 계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거를 뭐 3천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내가 꾸준히 최소한 만 55세까지 모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연금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20대 30대 되면 할 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집안의 경조사라든지 목돈이 나갈 일이 많은데, 그렇게 현금 흐름이 중간에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인출에 대한 어느 정도 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연금 계좌는 상대적으로 중도 인출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ISA 계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ISA 계좌는 연금 계좌와 다르게 뭐 페널티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을 넣어서 중간에 내가 좀 목돈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원금에 대해서 뭐 전혀 페널티 없이 다시 인출을 하실 수가 있고, 단 이제 하나의 뭐 보이지 않는 페널티라고 하면, 제가 최대 5년까지 1억까지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2년 차까지 4천만 원을 넣었는데 만약에 중간에 2천만 원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뺐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추가로 또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도가 1억에서 8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 자체의 이 한도가 1억에서 이제 8천만 원 줄어드는 요거가 이제 유일한 페널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인출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ISA 계좌 2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좀 넣으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요거는 뭐 내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꾸준히 모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연금 계좌를 우선적으로 900만 원 그리고 좀 더 내가 여유가 된다면 납입 한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 1,8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가져가시면 좀 더 이 절세 계좌 3개 안에서 효과적인 금액 배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내 소득이나 투자 기간에 맞춰서 알맞게 좀 조합을 하는 게 네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절세 계좌에서 ETF를 투자했을 때 장점이 네네.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ETF는 어떤 거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ETF는 기본적으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상품 중에서 이제 펀드에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펀드인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증시에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식처럼 이제 매수 매도가 용이하고 ETF가 타 상품 대비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주요한 금융 상품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죠. 저는 그거를 이제 ETF 투자의 대중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보면 2019년 코로나 이후에 네. 미국 주식이 이제 붐을 불면서 이제 ETF 시장에도 조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가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투자에 있어서 ETF라는 금융 상품을 굉장히 좀 우선적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저도 같아요. 담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종목을 네. 사는 것보다 약간 더 안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ETF를 한 주만 내가 사더라도 예를 들면 반도체 ETF를 산다라고 했을 때 국내 반도체 ETF라고 하시면 뭐 10,000원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나 뭐 소부장 기업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안에서 이 섹터나 국가나 이 상품 안에서의 분산 효과, 분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ETF가 왜 절세 계좌에서 좀 장점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네. 저는 ETF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분산 투자를 포함을 해서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과 잘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ETF라는 금융상품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들 중에서 가장 저비용 구조의 상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S&P 500을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펀드 구조로 투자를 하느냐 또는 ETF 구조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ETF가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쭉 모든 자산과 투자 전략을 봤을 때는 ETF라는 비이클을 씌웠을 때 투자자분들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이 가장 평균적으로 적더라.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에서 절세 계좌라는 게 상대적으로 네. 장기 투자 성향의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장기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또 ETF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TF 한 주를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내가 반도체 ETF를 그냥 엔비디아 하나를 투자했을 때와 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나눠서 투자했을 때의 그 주가가 반영되는 게 다르듯이 네. 그 ETF 하나로서 산업 전반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산업의 성장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간접 투자 상품 대비해서 내가 어떤 섹터나 어떤 국가나 뭐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매일매일 이게 어떤 종목에 몇 퍼센트 투자를 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투명성이라는 이제 장점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그래도 내가 오늘 ETF가 3%가 올랐는데 이게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서 이게 요만큼 반영이 됐구나라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ETF는 그 안에서 다른 금융상품 대비해서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T+2의 이제 매수 매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급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 요 절세 계좌와 굉장히 속된 말로 중앙에 되게 잘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ETF는 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현금성 자산 관리를 위한 목적의 ETF를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오늘 내가 되게 반도체 ETF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ETF가 오늘 산업에 대한 모멘텀과 상관없이 조금 매크로적인 이유로 많이 조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 현금성 투자, 그러니까 현금 파킹형 ETF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 ETF를 매도를 하시면서 그날 동시에 이 반도체 ETF에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또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좀 ETF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이게 절세 계좌와 굉장히 잘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는 것과 네.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ETF를 투자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ETF를 일반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고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투자 기간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제한을 가져가면서 절세 계좌에 투자를 해야 되냐? 머리가 아프거든요. 맞아요. 굳이?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는 뭐 ETF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ETF의 현재 과세 체계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상장 ETF 기준으로 과세 체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지만 이제 우리가 분배금이라고 하는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외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해외 주식이라든지 국내외 채권이라든지 금과 같은 커머디티라든지 이러한 ETF들 같은 경우는 내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15.4% 과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주식형의 분배금과 국내 주식형 외에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그 15.4% 배당 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ETF들의 과세 체계가 ISA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의 영역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제가 앞에서 제도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과세 이연이 된다라는 점과 네. 함께 ISA 같은 경우에는 9.9% 상대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과세 이연이 되면서 실제 내가 만 55세 이상의 휴정 기간이 됐을 때는 3.3에서 5.5%의 저율로 과세가 된다라는,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점이 결국 똑같이 내가 S&P 500 ETF를 투자할 거면 네. 내가 그런 자금에 대한 압박이나 뭔가 이거를 당장에 내가 뭐 자금에 대한 투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일반 계좌보다는 절세 계좌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근데 아나운서님 보셨겠지만 네. 우리가 과세 체계에서 좀 되게 특이한 게 국내 주식형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과 마찬가지의 똑같은 과세 체계인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보다는 해외 투자형 ETF를 많이들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저희가 국내보다는 미국이 좋아서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과세 체계상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요거는 이미 인지하신 분들도 계시고 인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 요즘에 핫한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ETF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네.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기간 동안 과세에 이연이 되는 건 동일한데 이 내가 수령하는 시기에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되는 거는 이게 매매 차익과 그 배당금, 분배금에 대한 과세와 상관없이 통해서 나의 수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내가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산을 해서 그렇게 과세 대상이 굳이 편입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국내 주식이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세세 측면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하면 같은 투자라도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멀리 보면은 네. 뭐 ETF를 한다면 이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절세 계좌별 투자가 가능한 ETF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그 ISA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DCIRP 계좌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 세 가지 계좌를 뭐 어떤 증권사든 뭐 하나의 증권사에서 개설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계좌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세트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요 세트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의 각각의 뭐 계좌마다 따로 이제 내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같은 상품에 대한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각각의 계좌마다 어떠한 ETF 또는 어떠한 상품이 투자 가능하고 투자가 불가능한지를 알아야 내가 그 안에서 적절히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계좌마다 이제 배분을 할 수가 있고 A라는 상품은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네. B라는 상품은 또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일반 계좌부터 그냥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국내 상장 ETF든 해외 상장 ETF는 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상장 ETF라고 하시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신 뭐 스파이나 부와 같은 미국에 상장된 ETF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게 이제 절세 계좌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ISA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가 현재 기준으로 거의 1000개가 가까이 되는데요. 네. 꽤 많이 늘었죠. 맞네요.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근데 이제 1000개 ETF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상장된 ETF는 다 투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개별 주식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계좌와 다른 게 이제 해외 주식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
그리고 스파이나 부와 같은 해외 상장 ETF는 이제 ISA에서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ISA 계좌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 자산 관리를 위한 네. 이제 목적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제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제도를 제정했던 취지를 제가 그 함의를 살펴보면 네. 결국에는 국내 증시를 이제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네. 국내 상장되는 주식이나 ETF들을 통해서 요 계좌에 좀 투자를 하셔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투자 제한 또는 이제 투자 가능한 상품을 좀 어느 정도 좀 정해놨다라고. 그럼 국내 시장 그리고 국내 종목 ETF를 보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이용하면 되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계좌처럼 쓰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넘어오게 되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제 개별 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1000개 가까운 ETF들 중에서 상품명에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들어가 있는 ETF를 제외하고는 다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외하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ISA 계좌에서는 뭐 국내나 해외든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는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좌별로 내가 투자 가능한 ETF를 잘 인지를 하셔야 거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배분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뭐 이것도 제도적인 취지에서 그냥 제가 그 함의를 살펴보면 추정을 해보면 결국 연금저축이나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목적의 이런 계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정방향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거나 시장에 좀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트레이딩 목적의 상품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투자 제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또 퇴직연금 DC IRP로 또 넘어오게 되면 이 레버리지 인버스와 더불어서 선물형이라고 상품명에 들어가는 네.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1000개의 ETF 중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와 그리고 상품명에 선물이라고 하는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또 이 계좌의 그 퇴직연금 관리 규정 안에서의 또 특이한 규정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DC IRP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70%를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이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제도를 규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ETF 기준으로 이제 안전자산이 뭐냐라고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국내 해외 채권형 자산들, 그리고 주식을 50% 이상 초과하지 않는 혼합형이나 자산 배분형 상품을 안전자산 영역에 해당하는 네.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그 나머지의 ETF나 상품들은 다 위험자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요즘에 금 투자도 ETF로 많이 하시는데 금 ETF는 위험자산인가요? 안전자산인가요?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금은 안전하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닐까요? 네. 아닌가 봐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네. 이게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안전자산으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되는 이게 기준이 이게 채권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채권이냐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최소 50% 이상은 편입한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구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네. 달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달러는 또 안전자산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질문 안 하신 걸 그냥 혼자 막 선질문 후답을 드리긴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투자 제한, 그러니까 투자 불가능한 ETF 중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외에 그 상품명에 선물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네네. 이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달러를 투자하는 ETF들은 대부분 달러 선물 ETF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연금저축 계좌에서 100%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능 여부에 있어서 순수 달러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거와 약간 그 좀 비슷한 컨셉의 ETF들 중에서는 달러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 단기채 ETF들 같은 경우는 네. 요거는 안전자산에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배분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절세 계좌 안에서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ISA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조금 덜 공격적이고 이게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상품 기준, 그러니까 투자 가능 기준으로 약간 매운맛부터 좀 순한 맛 이렇게 맞네요. 하나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죠.